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건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배세호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번 자료에서 건설이랑 부동산 업계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뷰랑 그리고 이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을 한번 피킹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한 뷰, 그리고 두 번째로는 PF 관련돼서 어느 부분이 위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안 좋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설사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자료를 작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부동산 관련돼서 저의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KB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부동산원. 이 두 개 기관이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 KB부동산 같은 경우는 15주,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22주 연속으로 전주 대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오를 건지 내릴 건지에 대한 전망지수 역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을 훌쩍 상회를 하고 있죠. 왜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당연히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좀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5년 이후로 새 아파트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임대차 입법 관련돼서 전세 가격이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저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주담대의 기본이 되는 게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연초 대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담대는 더 내려갈 수가 있고요. 당연히 좀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집값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례 대출이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지금 거의 출시 5개월마다 6조 원 정도가 팔렸는데 정부는 한 35조 원 정도로 지금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시장에 좀 돈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집값에는 좀 상승 압박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 제가 새 아파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를 보면요. 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분양 경기가 악화됐고, 그리고 금리 오른 영향, 그리고 공사비 오른 영향, 여러 가지 주택 센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7월달 기준으로 14만 호 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작년이 20만 호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올해 한 25만 호 정도가 분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입주입니다. 입주가 내년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에서 입주까지 2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3년도부터 분양 물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25년도 이후로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는 거의 전년 대비 30%, 그리고 여기서 26년도 되면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좀 당연히 전세가 측면에서 상승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면 다시 매매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임대차 입법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7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2+2로 임차인이 2년을 갱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5% 상한으로 잡았습니다. 이 계약이 만 4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5% 캡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전세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매가 같은 경우는 지방은 아직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전세가는 거의 전주 대비 보합으로 거의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면은 또 다시 매매가가 오르는 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저는 내년도에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는 그럼 수도권은 오른다라는 거는 서울 수도권은 오른다라는 거는 좀 공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방도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뷰가 나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쉽사리 전망을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이 올라서 당연히 소위 갭맞추기라고 하죠. 좀 그러한 영향으로 지방 가격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만약에 지방 가격이 현재는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는데요. 서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은 좀 지방도 오를 수 있다. 좀 그러한 전망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PF 위기는 시장의 우려 대비로는 큰 폭으로 좀 경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이러한 뷰가 있죠. 서울이랑 지방이 양극화가 지속이 될 것이다. 당장 2년 전에는 거의 전국 다 올랐습니다. 전국 다 올랐는데 지금 정고점을 회복한 건 서울밖에 없거든요. 지방은 아직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좀 학습 효과라고 하죠. 지금 투자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당장 2년 전에 이러한 상승장을 경험을 했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장담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보고 좀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좀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는 PF 이슈에 대해서 제가 다뤘습니다. PF 이슈는 지금 거의 2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PF 터진다? 이러한 걸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위험한 부분이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인 것 같고요. 당장 이 금융업권이 PF 대출로만 나간 게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한 134조 원 정도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업권이 나가 있는 PF 대출만 이 정도고요. 비금융업까지 합치면은 200조 원이 훨씬 넘고 그리고 유동화 증권까지 합치면은 230, 40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이 PF 익스포저는 200조 원이 훌쩍 넘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위기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브릿지론이라는 겁니다. 토지 대출, 어떠한 아파트든 지식산업센터든 어떠한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이 땅을 매입을 해야죠. 이 땅을 매입을 할 때 빌리는 돈을 이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분양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바람에 쉽사리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론이 계속 이 만기만 연장이 되고 있던 상황인 거고 이자가 계속 적체가 되고 사업성은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브릿지론이 이 PF에서 가장 위험하다라는 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론 규모만 30조 원 정도로 업계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0조 원이라는 대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사업장은 이미 이 삽을 퍼서 이 건축물을 올려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사업지가 됐다라고 좀 업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론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원래 작년만 해도 좀 계속 만기를 연장하고 그리고 이자를 유예를 해준다 이러한 기조로 금융지주 쪽 위주로 좀 그렇게 기조를 가져갔는데 기조를 많이 바꿨어요. 좀 정리할 사업장들은 정리를 하겠다라는 기조로 바꿨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F 정상화 펀드 그리고 PF 신디케이트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상화 펀드 같은 경우에는 2.2조 원 규모로 쉽사리 말하면 제가 아까 말한 브릿지론 부실 사업장들을 이 펀드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총 2.2조 원 정도로 출범을 했는데 현재까지 1조 원을 못 담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드를 하나 출시를 했고요. 그 6월이죠. PF 신디케이트론이라고 좀 은행과 보험사 위주로 이러한 PF 신디케이트론을 출범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거는 쉽사리 공매로 나오는 그런 부재 사업장들을 어떠한 시행사가 인수를 한다고 할 때 대출을 이 정도 규모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1조 원으로 출범을 했는데 최대 5조 원까지 이 신디케이트론을 출범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금액으로 보면은 거의 7, 8조 원이 그냥 부실 사업장들을 뭐 인수하는 데 쓰는 그런 돈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연말까지 부실 사업장들은 정리가 되는 기조가 저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어떠한 부동산이 위험하냐라고 제가 꼽아보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센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아파트. 이 순서대로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이 파란색 부분만큼 지어져 있습니다. 거의 4천만 제곱미터만큼 지어져 있는데 현재 건축 중 미착공 다 합치면요. 지금 건축 완료된 지산의 면적의 거의 3분의 1이 건축 중이거나 아직 미착공 현장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금천구 구로구 쪽의 지산의 이 공실률도 굉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가인 이슈를 벗어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1, 2년의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산 W몰 이것이 지금 금천구의 가산 디지털 단지 옆에 있는 이 사업 부지인데요. 원래 지산으로 건설을 하려다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공매로 나와 있는데 최초 토지 매입가액 대비 거의 40%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공매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산에 대한 이 투자 센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산이 지금 가장 좀 PF가 터진다면 유력한 부동산 종류가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두 번째로 전망 안 좋다라고 보는 거는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도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각광받은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상품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20년, 21, 22년까지 우후죽순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입주, 그러니까 다 지어진 준공이 23년도부터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24년도도 지금 준공 면적이 이 정도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물류센터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성장률이랑 거의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커머스 성장률 자체는 한 연평균으로 봤을 때 10%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류센터 공급 증가율이 40에서 60%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류센터도 공급 과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공급 과잉이다라고 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3년도 이후로는요, 지금 물류센터에 대한 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인허가를 받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25년도부터 이 물류센터 입주는 쭉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산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물류센터 자체는 한 25년, 그리고 26년도쯤 되면은 좀 다시 이 수급 밸런스가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지방 아파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색 음영된 부분이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못한 세대수를 제가 이 정도 면적으로 이 표시를 해 놨습니다. 21년도 이후 현재까지 인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못한 세대수가 이 정도가 되고요. 숫자로 보면은 이 지방과 광역시 합쳐가지고 한 22만 호 정도가 인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착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걸 착공해서 분양을 해야 하는데 미분양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공사비가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분양가로 분양했을 때 이 시행사가 이 대주단이 적자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착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공을 하려면은 이 분양가를 높여야 돼요. 분양가를 높인다면은 전국적인 이 매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은 분양가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장을 또 나온다면은 어쩌면 지방에서 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이런 사업지들이 다시 사업성이 나와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F 위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사리 예측을 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를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건설사는 어떨까? 지금 건설사는 이 세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분양, 두 번째로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주택 마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F 우발채무, 건설사들이 이 PF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게 위험하지 않냐,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건설사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모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커버하는 최소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분양 이슈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좀 지방도 매매 가격이 조금 올라와 준다면 이 미분양은 그렇게 심각한 이슈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사비, 21년부터 22년도까지 공사비가 거의 30%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착공한 건축물들은 아마 이 마진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년에서 22년도에 이 착공한 현장들이 현재 24년도 3분 기준으로 이 매출 비중이 적게는 50%, 많게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마진, 건축 마진이 좋아지는 그림은 저는 22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F 우발 채무인데요. 이 PF 우발 채무는 제가 커버하는 대형사들은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굳이 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보는 건설사는 GS건설이랑 현대건설, 이 두 가지 건설사는 타 건설사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높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사비 급등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어느 건설사가 유리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에서 22년도까지 공사비가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때 착공한 면적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원가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21, 22년도에 착공한 면적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23년도는 적고요. 마찬가지 DLENC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 적죠. 그래서 원가 측면에서 개선될 때까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21, 22년도의 착공 면적 대비 23년도가 오히려 착공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 개선이라고 하죠. 이 21, 22년도에 착공한 현장들이 준공이 되고 매출 비중이 내려가고 23년도에 착공한 면적들이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 믹스 개선이 가파를 수가 있다. 그래서 타 건설사 대비 원가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사는 이 올해 11월이죠.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착공도 앞두고 있고, 이 사업이 저는 이 GPM 기준으로 20% 이상 마진이 나오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내년도에 이 원가율이 굉장히 타 건설사 대비 압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건설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현산을 좋아하고요. 네, 제가 원가율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PF 익스포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한 거는 사실 본 PF보다는 이 브릿지론 이 보증이 위험한 부분이고요. 제가 커버하는 이 5개 건설사를 봤을 때 그렇게 저는 유의미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자기 자본 대비 이 브릿지론 보증이 한 40% 정도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건설사는 조금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시 지산 판매 업무 시설, 이것이 가양동 CJ 부지 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9천억 원 정도의 보증을 쓴 이 사업지는 증미역, 서울시 증미역 부분의 이마트 부지에 지산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다 보니까 그렇게 리스크가 높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 건설사 대비 보증금이 크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GS건설도 2조 원이 넘는 브릿지론 보증이 있는데요. 다 전국적인 이 아파트 개발 사업에 이 보증을 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지가 많다 보니까 좀 신경 써야 하는 사업지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타 건설사들 대비로는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대우, DLEN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목록은 많지만은 다 이 천안 성성지구, 부성지구에 있는 사업지입니다. DLENC 같은 경우 사업지가 없고요. 대우건설도 역시 사업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현대건설, GS건설보다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저는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건설사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상으로 산업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HDC 현산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 32,000원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 BPS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고요. 이 광운대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25년도 그리고 26년도, 27년도까지 계속 저 EPS는 상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BPS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타겟, 이 PBR을 몇 배를 주는 게 적당하냐라는 부분인데 0.64배를 제가 부여를 했습니다. 0.64배는 21년도에 받았던 이 PBR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형건설사가 한 0.4배 정도 받고 있는데 거의 한 50% 정도 이 할증을 붙인 상황입니다. 현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가율 개선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무 건설성 역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 광운대 개발 사업, 그리고 용산 철도병원 부지, 그리고 공릉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잠실 마이스 등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0.64배의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과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하에 32,000원 정도를 수정을 했고, 저는 현산에 대해서 2만 원대는 저는 딥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제가 발간한 건설 인덱스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